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소실 음은 두 번째 반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것을 우리가 이제 반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소리예요. 자, 반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시옷의 가획자예요. 우리 훈민정음 청교를 할 때 시옷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빨의 모양을 본땄다라고 했었죠. 이빨의 모양을 본따서 시옷을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획을 더했다는 거예요. 가획이니까 획을 이렇게 더하니까 삼각형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반침이라고 하는 글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반침은요, 바로 이 시옷을 가획한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획의 원리 이런 거 있었죠. 호민정음 공부를 할 때요. 가획의 원리 뭐였나요? 소리가 좀 더 세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획을 더한다. 이것이 바로 가획의 원리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 바로 이 반침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가획을 했는데도 소리가 좀 더 세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가획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체자, 특이한 글자구만, 다른 글자구만 라고 해서 이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체자 바로 이 반침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예요? 바로 획을 더했지만 가획을 했지만 바로 획을 더해서 소리가 세진다고 하는 가획의 원리는 들어가 있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가획의 원리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이체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을 보면요, 시옷의 대립이 되는 치조, 유성, 마찰음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시옷 발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시옷 마찰음이죠. 우리 자음 공부할 때 했었잖아요. 마찰음이잖아요. 소리를 이렇게 입 사이로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죠. 네, 보시면 그렇게 나요. 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스 발음을 낼 때요, 바로 유성이니까 성대를 떨리게 해보세요. 스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게 반침의 소리값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치저 유성 마찰음 소리값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 해례를 보시면요, 반침에 대해서 불청불탁의 반침이다라고 이제 훈민정음 초성책의 해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청불탁음이라고 하는 불청불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음문학에서 온 건데, 그 훈민정음 초성 체계를 설명을 할 때도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중국의 이제 음운학에서 이제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음을 막 분류를 했는데 어떠냐? 바로 이제 육이 바로 이제 우리 키역처럼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 세 개 공기가 들어가 있는 육이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기역처럼 그렇죠? 자, 유성이냐 무성이냐 성대가 떨리냐 안 떨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보니까 이제 무성 그렇죠? 이렇게 기억처럼 우리가 유성 그게 성대가 떨리지 않고 소리가 나는 그리고 무기이니까 우리 여기 키역처럼 이렇게 공기가 세게 안 들어가는 유기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전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무성 유기음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무성이고 유기음 같은 경우에 키역처럼 우리가 이제 어때요? 공기가 세게 들어가는 거 있죠? 이 경우에는 차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유성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성대가 떨리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전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보면 전청이 있고 이제 차청이 있는데 이제 전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사 소리, 이제 차청은 이제 거센 소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탁이라고 하는 유성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음과 유음과 반모음 같은 경우는 이제 불청, 불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청이라고 하니까 한자를 그대로 보면 완전히 맑다라는 것이겠고 이것도 이제 두 번째로 맑다 뭐 이런 거 될 것이고 이것도 완전히 탁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풀청풀탁은 뭐겠어요? 맑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은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차탁이라고도 하니까 다음으로 탁한 소리 이제 이렇게 탁하냐 안 탁하냐 이제 막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훈민정음 초성 체계가 바로 이 중국의 음운학에 기초를 두고 분류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이 용어가 나와요.
거예요. 전탁이라든지 차청이라든가 전청이라든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에서 이제 전청, 차청, 전탁, 불청, 불탁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훈민정음의 분류에서 보면은 옛니응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꼭지가 달린 거 있죠. 옛니응이라든가 그리고 니은이라든가 미음이라든가 그냥 이응 그리고 리을 그리고 반치음 같은 경우가 불청, 불탁에 속하는 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청, 불탁에 속하는 음이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비음이라든지 유음이라든지 유성 마찰은 방금 앞에서 봤던 우리가 반치음이라든지 이런 거 유성 마찰음이 여기에 불청, 불탁음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건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청, 불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치음은 그렇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민정음 이제 해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분포를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역시 이것도요. 앞에 순경은 비읍처럼요. 유성적인 환경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유성적인 환경, 유성음 사이에서만 나타나니까 역시 어때요?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제한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쓰이긴 어렵겠구나. 곧이어 사라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순경 비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모 오우로 변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음과 합쳐져서 그냥 오우로 변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로 변하든지 뭐 이렇게 있었는데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 소멸되고 맙니다. 이 소리값이 사라지고 말아요. 이렇게 굉장히 유성적인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또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한적으로만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나 쓰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분포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타나요. 예시를 적어놨는데 자, 마설 봤을 때 이제 아래와 아래야라는 모음 사이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반치음이 나타났죠. 저 니은과 모음 사이, 자 니은 한숨 했을 때 니은과 모음 사이에서 반치음이 나타나게 됐죠. 또 어때요? 미음과 모음 사이, 몸소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미음과 모음 사이에서 역시 반치음이요. 자, 그리고 모음과 우리가 이제 순경은 비읍 사이, 모음과 순경은 비읍 사이에서 반치음이요. 자, 그리고 또 역시 모음과 옛니응이에요. 옛니응 사이에서 우리가 옛니응 이렇게 꼭지 달린 이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또 순경은 비읍이 나타나게 됐죠. 순경은 비읍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거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뭐예요? 자, 우리 반치음이라는 것은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반치음은 결국에 주로 모음과 모음 사이, 즉 유성자음 요것을 그대로 이제 풀어서 똑같이 한 거예요. 유성자음, 니은, 리을, 미음, 그리고 인이응, 순경음과 모음 사이에 쓰였다. 결론적으로 이게 뭐예요? 다 유성적인 환경 사이에서 앞에 유성, 뒤에 유성적인 환경에서 가운데 반치음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순경음 비읍처럼요. 이것도 역시 바로 사이 소리를 표기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훗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뒤 후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쓰려니까 어렵다. 그죠? 뒤 훗날 왜냐면 이게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어렵다. 자, 훗날 했을 때 이렇게 뒤후자야 놀랍게도. 자, 그래서 뒤후자 뒤에다가 이제 날이라 쓸 때 요 앞에 요 가운데 바로 사이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바로 무엇이 들어가 있냐? 바로 이제 반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침이 사용된 모습을 보면요, 어두에서 이제 사용된 거하고 이제 어중에서 이렇게 말의 중간에 사용된 것이 있는데요. 어두에서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두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의성어라든가 아니면 중국어를 이제 들여와서 쓰는 중국어 차용어에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어두에서 쓰는 거 좀 드물게 사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어중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반침의 경우에는 좀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하게 사용된 거는 바로 이제 반침이 중간에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썰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 타는 타닥타닥타닥 뭐 이런 소리죠.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예시 찾아보시면 또 요라고 해서 요렇게 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 이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게 반치음이니까 세모로 요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아스, 이거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아우를 얘기하는 경우고, 마살이라고 해서 이제 마을 나타내는 경우고, 이거는 이제 공선법이에요. 그래서 하삽고라고 하는 이제 공선법을 나타낼 때 쓰였다는 거죠. 자, 주로 이렇게 어중에서 이렇게 많이 반치음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절 말에서 또 반치음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해례 종성회에서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 종성회에서는 팔종성의 사용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성 발음에는 뭐가 있었나요? 발음이 이제 강원도 이렇게 옛니은 강원도 노부 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랑. 그래서 강원도 노부부 사랑 이렇게 외우시면 강원도 노부모 사랑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8개의 자음이 음절 말에서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세국어에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시옷이 표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음절 말에서도 반치음이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음절 말에서 여스갓이라고 해서 엿은 바로 이제 여우예요. 갓은 이제 가죽이죠. 그래서 여우의 가죽 이런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를 이제 훈민정음 해례 종성에 대해서 이제 풀이하는 챕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글자가 있는데, 이런 글자의 종성들을 시옷으로 쓸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지만 시옷으로 쓸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반치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시옷으로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반치음이 있었던 시대 있죠. 바로 이제 15세기 중엽에 15세기하고 16세기 교체기에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반치음이 사라지게 되지만 반치음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엿은처럼 이렇게 여우가 여우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바로 반치음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해례 규정에 어긋나는 반치음이죠. 바로 해례 규정에서는 이 8개의 자음만 쓰기로 했는데 바로 시옷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반치음 을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반치음이 쓰이는 경우, 바로 음절 말에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옛니응이라든지 그리고 순경은 비읍이 바로 뒤에, 그러니까 선행한 위치에 한정돼 있더라. 그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보시면 여기도 그렇죠. 반치음이 쓰였는데 뒤에 옛니응이 쓰였구나. 그렇죠. 그 뒤에 또 순경은 비읍이 쓰이면 바로 이렇게 음절말 종성에서 반치음이 쓰이더라.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뒤에 옛니응이 오거나 뒤에 순경은 비음이 올 때만 밑에 음절말에서 반치음이 쓰이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음절말에서 반치음이 이렇게 제한되는 환경에서 쓰였었구나 라는 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오호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바로 음절말의 위치에서 시옷과 그리고 반치음이 있는데 이 둘이 중화됐다라는 거예요. 중화라는 것은 같은 위치에서 한 가지 소리로 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위치 음절말에 왔을 때 이 두 개가 한 가지 소리, 바로 z라고 하는 이제 반치음 소리로 났더라.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다. 어떤 위치에서 뒤에 옛니응이랑 순경 비읍이 올 경우에 음절말에서 소리가 z로 나더라. 그래서 z로 적었다. 반치음으로 적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 방금 얘기했죠. 뒤에 옛니응이 올 때, 뒤에 바로 순경은 비읍이 올 때만 한정해서 음절말에 반치음이 이렇게 즈 하고 이렇게 쓰였고 이렇게 표기가 됐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반치음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내용은, 반치음의 기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국어사 개설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반치음의 기원을 보면은 중세 국어의 반치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계립유사 시대 이전부터 내려오는 거, 그리고 또 13세기 이후에 그리고 스에서 스, 바로 이게 이제 반치음이 발음이 되겠죠. 이 반치음으로 변하는 이 스 발음이 우리 스라고 하는 이제 반치음의 변화로 이제 반치음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계립유사 시대 이전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간단히 우리가 이제 계립유사를 보게 되면은 송나라의 손목이라는 사람이 고려의 여러 가지 풍속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고려와 이런 것들을 체록해서 편찬한 견문록이에요. 여행하고 와서 이렇게 쓴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려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고려요 계립유사 이전에 바로 이제 반치음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이 책에.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계립유사와 향학구급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치음의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계립유사에서 이제 아우를 뜻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아스라고 하는 이제 요런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립유사 책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아우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아우라는 뜻인데 이때 이제 요 있죠? 요거에 바로 이제 초성이 바로 중세국어의 바로 이 반치음에 이제 대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하, 계립유사 이전 시대에도 바로 이제 반치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헌을 살펴보니까 바로 이제 계립유사 시대 이전으로부터도 이제 반치음이라는 것이 이제 내려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3세기 이후에 바로 스라는 발음이 이제 스라고 하는 이제 반치음으로 이제 이 음이 이제 변하면서 이제 우리 반치음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이제 반모음 이하고 모음 그리고 리을과 모음 그리고 니은과 모음 그리고 미음과 모음 사이 결국에 유성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성적인 여러 환경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환경에서 바로 아까 스라고 하는 발음이 스라고 하는 반치음의 발음으로 변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반치음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변화를 입어서 그러니까 스에서 스로 변하는 그 발음에서 반치음이 등장하게 됐더라. 그래서 이 변화를 입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봤더니 원래 이 발음이었는데 그 시옷 발음이죠. 이 발음이었는데 바로 유성적인 환경 그렇죠. 모음 사이에서 얘가 이렇게 발음이 나더라 반치음으로. 이것도 보시면 한삼이었는데 니은과 이렇게 유성적 아 사이에서 바로 이 스 발음이 스로 발음이 요렇게 나더라. 그래서 근데 두 가지가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얘가 이렇게 변하면서 얘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한삼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두서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두 개의 이 어형이 서로 공존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을 때 이 이 어형들이 바로 원래 형태에서 나중 형태로 변한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서로 다른 방언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반치음으로 변한 형태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중앙어에 속한 것이었고 반치음으로 변하지 않은 이 형태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방언에 속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중세국어 보다 보면 두서 뭐이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시면 이 두서 있죠? 이거 이제 관형사고요. 우리가 이제 두어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중종 방편으로 두서 번 그래서 두어 번 이르시니 아하 우리 두세 번 두어 번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두어 번 수관형사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번역 보면 알 수가 있죠. 또 보시면 가시왕이 안타까워하시며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두어 사람을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고 두어 사람을 이라고 했을 때 뭔가 숫자를 가리치는 바로 이제 수관형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제 둘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어형 속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왜 하냐면 우리가 두서 그렇다면 이게 원래 이제 둘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 이제 이렇게 서의 형태였는데
우리가 이제 방언에 속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리을 탈락만 일어나게 돼서 두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중앙어에 속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리을과 어 사이잖아요. 유성적인 환경에서 이 스 발음이 스라고 하는 이제 반치음으로 변하게 되고, 반치음으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을 탈락이 일어나게 됐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방금 이제 수관형사고 둘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두어 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까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보면은 유성적인 환경에서 어떤 것이 유성적인 환경인데 반침이 있고, 어떤 거는 유성적인 환경인데 반침이 나타나지 않고 시옷이 있잖아 라고 했을 경우에, 두 어형은 서로 다른 방언형이었는데, 그리고 중앙어에서는 반침이 반침으로 변하는 이 현상이 나타났고, 바로 이제 시옷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것은 반침으로 변하지 않았던 바로 어떤 방언형의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서, 이것이 이제 중앙어에 속하는 변화를 겪은, 반치음의 변화를 겪은 것이고, 두서는 바로 이제 반치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방언형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두서와 두서를 보고 이제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두 개의 어형이 있다가 서로 이제 서로 싸우겠죠. 두 개 이제 어느 것이 더 많이 사용되냐, 선되지 않느냐 하고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에 두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반침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이제 중앙어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어에서는 바로 이 반침으로 변할 어형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보시면,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옷의 승리라고 했죠. 다른 방언형에서는 여전히 시옷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나고 이렇게도 우리가 문헌을 보면 나타나더라. 얘가 왜 반칙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반치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이제 반치음은요, 사라지고 맙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유성적인 환경에서만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런 거 너무 제한적인 환경이잖아요. 나타내기 어렵다고요. 결국에 소멸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 이제 말기에 소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중앙어에서 아까 앞에서 봤듯이 중앙어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성음 사이에서 반치음이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중앙어에서요, 주로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탈락, 그러니까 반침은요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가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쓰죠. 음가 없다. 왜냐면 영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봤을 때 이응이랑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표시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음가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반치음은요 탈락됐다, 음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16세기 문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역시 이제 귀납작인 사고 방식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니까 반치음은 결국에 16세기 문헌부터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16세기 중반에서는 국어에서 완전히 소멸됐고요. 그리고 17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문헌에서는 전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세기 문헌부터 약간 탈락이 들락말랑 하다가 16세기 중반이 되면 완전히 이제 반치음 음가는 사라지게 되고요. 17세기에서는 이제 어떤 책에도 이제 반치음이 등장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제 반치음 음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이제 책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반침은 결국에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견해고요. 일부를 보니까 반침이 드물지만 지읒으로 바뀐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조가 이제 손조로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남인, 이게 남이 여기 써놨죠. 한자로 이렇게 남자. 그래서 이렇게 남인이었던 것이 남진으로 이렇게 지읒으로 변했더라.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아까 삼딜 했을 때 이렇게 질로 지읒으로 변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근데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 이게 나왔죠? 자, 이 경우는 탈락하는 변화 대부분은 이제 반침 탈락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냥 예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다른 책에 있는 건데요. 이제 다른 책에 역시 이제 다른 책에 있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또 이 책에서는 이제 국어사 개설책인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문헌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헌과 함께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국에 반치음은요 소멸됐죠.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반치음까지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이응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뿅 이렇게 해서 이제 음가가 완전히 사라졌다. 음이 완전히 탈락했다. 그래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이제 걸쳐서 이제 음이 탈락이 되더라.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16세기 문헌부터 탈락말랑 탈락말랑 하다가 16세기 중반에 완전히 탈락해가지고 17세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변화를 보면은 여우죠. 여우, 폭스, 여우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래안은 이제 보지 말고요. 반치음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에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다. 음가 없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반치음 사라지고 말았다. 이 변화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안은 이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이제 I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소멸이요. 그래서 사시 그러니까 누구 이제 사이라는 거예요. 사이 누구 사이에서 했을 때 여기 반치음이 이렇게 이 앞에서 이렇게 먼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두시 언해하고 구급 간이방 언해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가 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는 사시 이렇게 표현했고 어떤 책에서는 사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두시 언해는 볼까요? 두시 언해 이렇게 그렇죠. 15세기 전반이죠. 구급관이방 어때요? 15세기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속 봤듯이 어때요? 16세기 무덤부터 탈락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 얘기는 뭐예요? 15세기 이제 후반부터는 약간 탈락될락 말랑 탈락될락 말랑 이렇게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탈락될락 말랑 탈락될락 말랑 하려면 뭐겠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문헌에 등장을 하겠죠. 왜냐면 탈락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것이 헷갈릴랑 말랑 하니까 두 개가 다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 그렇죠. 이 책에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는 것은 반치음 음가가 조금 혼란스러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이제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제 15세기 이렇게 후반이 될수록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이제 16세기 10년대 문헌 그러니까 16세기 문헌에서는 이렇게 사이 위에 이렇게 탈락된 요 위에 또 어버이 요 있죠? 반치음 요 있었던 어버이 여름지 등이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여름지는 농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역시 어때요? 16세기 문헌에서도 역시 탈락달락말랑 탈락달락말랑 헷갈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6세기 들어서게 되면 이제 반치음 음가가 점점 이제 소멸돼 가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형태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음에서도 역시 이나 이제 반모음 이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사라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육조 복보단 여기 나와 있죠? 요 체계에서 시작돼서 그 뒤에 문헌에서 더욱더 많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책을 보시면은 역시 이제 이게 연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점점점 이제 15세기에서 이제 16세기로 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점점점 반치음이 소멸돼 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 문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뒤 문헌에서부터 점점 더 많이 사라지고 있더라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16세기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를 보게 되면은 자 일단 요 앞에서 이렇게 헷갈려 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조 법보단강의 언해에서 시작돼서 그 뒤 문헌에서 아주 많아지고 있더라. 소멸되고 있는 것이 많아지고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들을 보게 되면은 둘이라고 했을 때 이 있죠. 이 투. 이를 이라고 적기도 하고 이제 반침 들어간 거 적기도 하고 그냥 이로 적기도 하고 일 있죠. 날일자 며칠 했을 때 그래서 요거를 반침이 들어간 걸 적기도 하고 또 반침이 안 들어간
하지만 이를 적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혼동되게 쓰였다는 거예요. 사람인자 했을 때, 사람인 했을 때 우리가 반침이 들어가게 적기도 하고 또 반침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탈락된 것을 적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두 개가 계속 이렇게 혼동해서 쓰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차 반침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예시를 볼까요? 그래서 반치음은요, 보시면 우리가 반치음만 보도록 합시다. 다른 거 말고요. 반치음만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표시는 이제 크다가 아니고 얘를 변했다.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탈락, 그죠? 자, 요 음가가 탈락, 그죠? 점 탈락, 요 음가 탈락. 그래서 16세기 말이 되면 완전히 소멸,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훈명자회라고 하는 이제 문헌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훈명자회 역시 보시면 이제 16세기로 이렇게 들어왔죠. 자, 들어온 걸 보시면은 여기 이 책을 보니까 16세기 들어오니까 음소 반치음은요 상당히 동요되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더라.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 이제 16세기 초반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주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중반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소멸되고 말죠. 그래서 이제 16세기 후반의 책들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소멸됐죠. 소멸됐는데도 반침이 간혹가독 보인다라는 것은 그냥 을에 이렇게 써버릿해서 그죠? 그냥 예전부터 이렇게 써와서 예전부터 이렇게 써와서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의거적인 표기법이라고 해요. 예전부터 그냥 이 자리에 반침을 썼어요. 근데 지금 반침 사라졌어요.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자를 또 반침을 쓴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침은요 16세기 중반이 되면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석봉 천자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천자문 한석봉 아시죠? 글씨 엄청 잘 쓰신 분. 자, 이분이 쓰신 예쁘게 이제 천자문 글씨를 쓴 그 천자문을 우리가 석봉 천자문이라고 하는데요. 석봉 천자문 역시 어때요? 이제 16세기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은 반치음이 이제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반치음이 이제 완전히 이제 잘 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연도가 지금 이렇게 헷갈렸는데 앞에 훈명자가 요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아리까리 이렇게 하다가 아직 여기까지는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16세기 초반까지는 끝자락을 붙잡고 있다가 이제 이때는 이제 완전히 중반 되니까 사라지게 됐죠. 순서가 요거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요거겠죠. 연도를 보시면 요 앞에를 쓸 걸, 그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소멸이 돼가고 있더라. 그리고 나서 교정청에서 소학원의 사서언해에서는 그쵸? 이제 뭐 이때쯤 되면은 어때요? 소학원의 사서언해가 되면은 16세기 거의 후반이죠.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겠죠. 이때 이제 마삼과 강세, 첨사 이제 이 아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세예요. 이제 뭔가 이제 강하게 그 뜻을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뒤에 이제 이런 표시를 붙거든요. 어쨌든 여기 반치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이제 문자가 겨우 남아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이런 문헌들을 검토해 봤을 때 반침은 어떻다는 거예요? 16세기 전반까지 있었구나. 그리고 16세기 중반 되면 사라지게 됐구나. 16세기 중반 되면 완전히 소멸됐구나. 그리고 17세기가 되면 문헌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반치음은요 이렇게 음가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아주 간혹 가다가 반치음이 이렇게 지읒으로 바뀐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짜자잔 현대 한국어에서의 시읒 불규칙 어간과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반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국어에서 시읒 불규칙 활용 어간 아시죠? 그래서 짓다라든가 낫다라든가 붙다라든가 했을 때 뒤에 이제 자음 어미가 왔을 경우에는 그대로 시옷이 유지가 되지만 뒤에 이제 모음 어미가 왔을 경우에는 오호 시옷이 탈락돼서 없어지는 이런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거. 이게 현대 한국어에서의 시읒 불규칙 어간이다라고 해서 불규칙 활용에서 나온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반치음이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15세기 국어 반치음이 존재했을 때 하고 연결을 해보자면 우리가 그냥 시옷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어떤다 그랬어요? 이런 유성적인 환경 어때요? 바로 이 모음이죠. 모음
반치음이죠. 이 유성적인 환경 안에서 반치음으로 변했더라. 또 이하고 어라고 하는 이 모음 사이죠. 자, 이렇게 유성적인 환경에선 반치음으로 변했더라. 자,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반치음으로 변하는 활용은 바로 규칙 활용이었다랍니다. 자, 그러다가 반치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멸이 일어나게 됐죠. 결과적으로 사라졌죠. 음가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게 되면서 그럼 이게 없어졌죠. 음가가 없어지면서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어가 이어로 이렇게 있으니가 해서 이은이 이런 식으로 탈락됐기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했더라라고 우리가 반치음을 가지고 현대 한국어의 시읒 불규칙 활용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땠다라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성적인 환경이죠. 유성적인 환경에서는 이렇게 반치음으로 나타나고 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시옷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변하는 건 당시 15세기 국어에서는 바로 규칙적인 활용이었더라. 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반치음이 소멸되게 됐죠. 소멸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현대 한국어의 시읒 불규칙 어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시읒 불규칙 활용을 우리가 이제 반치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우리가 기저형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형태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음운 규칙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저형 원래 형태가 여기 이제 바로 15세기 국어에서 자, 이시 원래 형태일 것인가 아니면 이 반치음이 붙어 있는 이 형태가 이제 원래 형태일 것인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원래 형태, 바로 음운유칙이 일어난 원래 형태인 바로 기저형인데요. 자, 우리가 15세기 국어에서 반치음이 존재했을 당시에는 바로 기저형을 이수로 하든지 밑에 이제 반치음이 있는 이수로 하든지 전부 다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반치음이 있는 형태를 원래 형태 이제 기저형으로 잡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모음 어미가 붙을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연음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 뒤에 이렇게 자음이 붙을 경우에는 바로 이 반치음이 시옷으로 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라고 하는 형태를 원래 형태인 기저형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형태는 이제 교체가 일어나지 않죠. 뒤에 이제 자음이 이렇게 왔을 경우에 하지만 이제 유성적인 환경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치음으로 얘가 변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 국어에서 그 당시에 음운 규칙으로는 우리가 원래 형태를 시옷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반치음으로 하든지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조금 더 심화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중설국어에서 모음 앞에 있는 시옷은 항상 우리가 반치음으로 변했냐라고 하면 아닌 경우도 있다. 라고 했죠. 우리 기납적인 사고방식 생각하셔야 돼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벗고 벗으니 벗어 했을 때 이게 이렇게죠. 우리가 원래 이 형태인데 뒤에 은이가 붙은 거잖아요. 은이가 붙었는데 원래 앞에 설명에 의한다면 이게 반치음으로 바뀌어야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벗으니 연음이 되더라. 이것도 어때요? 앞에 이제 벗이 붙고 뒤에 이제 어가 붙은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대로 요 시읒이 연음이 돼서 벗어가 되더라. 이거 역시 그렇죠. 이것도 역시 뒤에가 이제 아래아가 있는 은이 붙고 여기 아가 붙었다. 인데 이제 연음이 된 경우 이제 이것이 이제 연음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유성적인 환경이더라도요. 이렇게 시옷으로 발음이 되는 그런 시옷 발음 어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반치음이 결국에 소멸하게 되면서 이제 음가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를 가지고 현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시읒 불규칙 활용과 연결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시면 중부 방언을 제외한 다른 여러 방언에서는 중세국어 이 반치음이 시옷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세국어 여기 반치음이 시옷으로 변한 경우에는
오호, 시읒 불규칙 용어들이 원래 이제 반치음이 음가가 사라지면서 시읒 불규칙 용어가 연결이 되는 거였는데 중국 방언을 제외한 다른 방언에서는 바로 반치음이 시옷으로 변했다면서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이 경우에는 시읒 불규칙 어간이 없고 바로 이렇게 규칙 활용을 하더라. 어디에서? 바로 이제 중부 방언을 제외한 이제 여러 방언들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반치음이 우리가 이제 소멸하는 과정, 자,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어의 시읒 불규칙 활용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고등학교 책으로 돌아보면 고등학교 책에서 중세국어 있죠? 거기서 이제 의문에서 소실대인 문자에서 바로 뭡니까?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역시 이제 반치음이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반치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기까지 하면요, 반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실 언어로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